머리 혈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옷감 같은 느낌이라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 내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겹과 겹 사이의 혈관이 혈압이나 뭐 기타 외상이나 동맥경 같은 게 있다가 뜯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 중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협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도현 교수님, 저희가 뇌혈관 협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관리를 해야 할까요? 뇌혈관 협착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서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동맥 그리고 심장혈관과는 달리 시술을 통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심한 협착을 보이는 경우에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발견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추가적인 협착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은 다른 혈관 질환과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금연이고요. 금연부터 시작해서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요.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이런 혈관 질환과 연관이 깊다고 최근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도 이런 경우엔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찬영 교수님, 뇌혈관 협착이 검사에서 나온 경우에 어떤 약물 치료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것들은 다른 혈관 질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나 아니면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랑 마찬가지로 머리 혈관 질환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고지혈증 약 같은 거를 처방하면서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70 아래로 혹시 가능하다면은 55까지도 도달하도록 저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있고요. 그 외에 환자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이런 혈압이나 당뇨를 철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혈압 수첩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당도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하면서 혈당이나 혈압약을 점점 올려가는, 필요한 용량까지 올려가는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 뇌경색이 있었다던가 뇌경색 비슷한 증상,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미니뇌졸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 팔다리가 잠깐 힘이 빠졌었다던가 발음이 잠깐 어눌했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분들은 단순히 이런 혈관 위험인자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아스피린 같은 이런 혈관에 때가 끼는 걸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병행해서 혈류가 막히거나 혈관벽에 찌꺼기가 막히는 것을 덜 생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서운 뇌혈관 협착, 이 뇌혈관 협착이 생길 때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머리라는 게 증상이 그렇게 일찍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 좀 뒤늦게 발견되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 협착도 어느 정도 이상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막상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나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 중에서도 혈관이 거의 막혀가는 분들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꼈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협착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 또는 뇌가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거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착이 진행하면서 일시적인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또는 발음이 잠깐 어눌하다던가 말 자체를 한동안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걸을 때 어지러운 것보다는 균형이 잘 안 잡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잠시 있다가 좋아지는 게 평소에 있었다면은 뇌혈관에 협착이 있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미 뇌손상이 진행을 하면서 뇌경색,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박찬영 교수님, 뇌혈관 협착을 검사하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나요? 저희가 뇌혈관 협착을 검사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검진이나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검사라는 것이 조금 단점입니다. 단순 CT에서는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의 협착 같은 걸 보고 싶다면 조영제라는 이 주사약을 맞아가면서 촬영하는 CT를 찍어보거나, 또는 다소 비용이 나올 수 있지만 MRI 기계를 사용해서 머릿속 혈관을 찾아보는 MRA라고 하는 검사, 그리고 뇌혈류 초음파라고 머릿속의 혈관의 모습이나 혈류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의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협착이 심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서 심한 협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협착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협착이 앞으로 더 나빠질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협착의 모양은 어떻고 이 협착이 생긴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혈관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좀 특수한 MRI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혈관 조영술이라고 다리 속으로 저희가 바늘 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로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바라보는 이런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MRA를 건강검진에서 찍다가 뇌혈관 협착이 발견된 경우에 이제 혈압과 고지혈증도 같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면서 혈압이랑 고지혈증이 같이 확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위험인자, 혈관성 위험인자인 흡연 여부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를 해서 협착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개의 혈관의 경우에는 뇌혈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고, 심한 협착이 아닌 경우에 약물요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추기만 해도 오랜 시간 뇌 손상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특정 타겟 아래로 낮추고 혈압 역시 특정 타겟 아래로 조절해서 추가적인 협착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은 뇌의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혈압의 타겟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보통 권하시나요? 충분한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협착이나 혈관이 막히면서 뇌에 혈류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증상이 확인이 되고, 또한 검사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뇌경색이나 혹은 뇌경색 전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우회 수술을 통해 뇌 혈류량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술요법을 통해서 모든 환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 협착이 동맥경화 말고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나요? 어떤 원인들이 있죠? 저희가 뇌혈관 협착이 생기는 원인으로 항상 동맥경화, 담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걸 1번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뇌혈관의 벽이 약간 뜯어지는 경우, 머리 혈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옷감 같은 느낌이라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 내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겹과 겹 사이의 혈관이 혈압이나 기타 외상이나 동맥경화 같은 게 있다가 뜯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뇌혈관 박리라고 합니다. 이런 뇌혈관 박리가 발생해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류마티스 질환 종류이기는 한데, 류마티스 질환 중에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혈관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교적 동양인에서 조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에도 뇌동맥 협착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 약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향후 어떻게 질병이 진행해서 예후가 어떻고 합병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거나 동맥경화 이외에 혈관 위험인자가 없는데도 뇌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에 동맥경화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뇌혈관 협착이 발생한 환자랑 뇌경색이 이미 있는 환자에서 뇌혈관이 좁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뇌경색이 동반된 협착의 경우를 증상성 뇌혈관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 요인 조절에 더해서 아스피린 등의 항혈수판 제제를 병행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협착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실제로 뇌혈관 협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혈관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항혈수판 제제나 고지혈증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검사 기법이나 도구에 따라서 협착이 아닌 것을 협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고령 환자에서는 무증상의 경미한 협착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험인자, 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우선적으로 조절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젊은 나이,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협착의 경우에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 요인 조절에 더해서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수판 제제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뇌혈관에 발생할 수 있는 협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협착은 혈관성 위험인자에 대한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혹시 뇌혈관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혈관성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